네, 그럼 좀 세팅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도시공사의 미래기술처 미래기술부의 장명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시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4분이 오늘 발제를 하시는데,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님 권순철 교수님께서 코비드 때문에 어제 PCR 검사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출발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줌으로 강의하는 걸 하고요. 오늘 총 세션 시간이 150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간에 한 1시간 후에 한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하고, 근데 원래는 이제 당초의 자료에는 30분씩 토론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늦게 출발하고 해서 토론 시간도 좀 갖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순서는 지금 저희 가나다라 순으로 해가지고 정했었는데요. 네, 이제 김정규 교수님, 그다음 김태우 교수님, 그리고 쉬었다가 김태우 교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줌에서 지금 교수님이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권순철 교수님, 이렇게 해서 발제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해양 생태계 주제로 해서 주제를 정한 것은 저희 인천도시공사가 영종도에 저희 이제 영유 무의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유 노을빛타운이라고 해서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뭐 관광 사업으로도 했다가 뭐로 했다가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유 노을빛타운이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해양을 좀 약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환경 생태 이제 해양 쪽으로 환경 생태 복원에 관한 계획을 좀 추가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또 어떤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사실은 이렇게 오늘 토론한 거를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사업에도 반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환경직이지만 이제 한국판 저희도 그린 뉴딜 그리고 ESG 경영도 저희가 이제 한 12월 초에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요새 보면 그린 워싱이다 해가지고 우리만 뭐 녹색이니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하고, 더구나 이제 저희는 어떤 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좀 약간 그린 워싱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 환경직으로서는 사실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해 주실 교수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숲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란 주제를 발표해 주실 인천대 김장균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인간 활동과 황해 물질 순환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실 고려대학교 김태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천의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해 주실 인하대학교 김태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줌으로 영상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갯벌의 현재와 미래 가치,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해가지고 발표해 주실 부산대학교 권순철 교수님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지금 첫 순서로 그러니까 인간 활동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바다숲 탄소 중립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란 주제로 김장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장균이라고 하고요. 먼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저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서비스라고 적어놨는데 이 강의를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그 줌으로 들으시거나 나중에 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 학회에서 몇 번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쪽 분야에 있는 분들만 오셔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 제가 좀 비교적 좀 스토리 중심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가네요. 네, 이때 생태계 서비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다 해양에서 제공하는 해양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린 블랙 카본 얘기했고 그린 카본 얘기하고 이제는 지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블루 카본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가지고 그쪽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이 블루 카본에 관한 것들인데요. 거기서 넘겨주셔야 되겠는데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그린 카본 말씀드렸는데 카본 스토리지 탄소가 산소를 저장하는 그러한 양을 한번 봤을 때 이쪽이 육상 쪽입니다. 그리고 시그레스부터 해가지고 솔트마시 시그레스가 우리가 보통 잘피라고 하는 그러한 생물이거든요. 그리고 솔트마시는 염생식물이고 맹그로브를 연구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이쪽에서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양이 육상에서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양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해양이 축적하고 해양이 흡수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블루카본은 해양 및 연안색 고정된 탄소 시스템을 블루카본의 해양생물의 소수들이 포함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제가 막 써놨어요. 그런데 이 블루카본인데 IPCC, UN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블루카본, 탄소 흡수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맹그로브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된 게 없고요. 그리고 염습지하고 해초지, 해초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 좀 말씀드린 시그레스라고 하는 그런 생물인데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고서 이거를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루카본이 저장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해초류라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식물들 해초라고 하는데 뭐 60여 종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9개 종 정도가 분포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육상 식물에 의한 탄소 고정량보다 2배 정도 높은 탄소 고정량을 가지고 있다. 해양 식물이 해양에서 서식하는 식물이 육상에서 하는 식물보다 훨씬 더 탄소 고정하는 효율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염생식물입니다. 염생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분이 있는 데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갯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습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인데 탄소 축적과 저장 기울이면 이게 어디가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축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파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염생식물이 있고요. 염생식물 밑에 퇴적물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됐었죠. 그 다음에 해조류하고 폐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는 최근에 해조류에 대한 연구가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인데 해조류
페류는 이만큼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얼마나 많이 흡수하냐면 해중림에 우리가 오늘 해중림 제가 얘기 좀 할 텐데 해중림의 조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다시마거든요. 다시마 미역인데 이 다시마 미역이 CO2 흡수력이 열대우림은 육상식물들 중에 가장 CO2 흡수 저장 능력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폐류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 폐류는 우리가 안에 있는 티슈만 먹고 소프트 티슈만 먹고 폐각은 다 버리잖아요. 얘네들이 또 저장하고 있는 탄소가 있거든요. 한 10% 내외로 저장을 하는데 얘는 워낙 쓰레기인데 얘네들이 저장을 하고 있는 양을 쭉 더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조류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앞에 거는 잠깐 서론이었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들이 해조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다숲과 관련된 건 얘기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해조류 하면은 해조류의 단점이 있어요. 다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해조류에는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탄소 저장하는 그러한 카본 싱크로서 적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이 오래 살아야 돼요. 열대우림에 사는 식물들이 수백 년 살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수천 년 산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제가 지금 팔에 여기다 해놨는데 팔에는 빠르면 2주 만에 생활살을 마칩니다. 2주 만에 포자를 발생을 해서 생식을 마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하더라도 2주 만에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생태계로 나가는 거예요. 짧은 생활살을 가지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조류를 카본 싱크 혹은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에 이용될 수 있는 소스로 쓰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년생 해조류. 해조류 모든 해조류가 이렇게 2주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50년, 100년을 넘게 사는 해조류도 있어요. 이런 다년생 해조류들이 사는 포레스트, 심해에 있는 해조류 숲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는 이산화탄소, 카본 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메탄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얼마 전에 연구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이게 홍조류인데 종의 이름이 아스파라곡시스라는 조류입니다. 얘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시죠?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뭐죠? 반추동물들. 얘네들 방귀 뀌고 트름하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가 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호주나 미국 가면 소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이 배출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호주랑 미국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사료를 먹이는데 해조류, 요 아스파라곡시스를 0.0 몇 %를 바꿔주니까 얘네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그 최초 연구에서는 99%가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최소한 80% 정도는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는 여기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의 연구가 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서양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원래 해조류를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일부러 가져왔는데 바닷가에 가시면은 동물들이 바닷가에 내려가서 해조류를 집어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년생 이게 처음에는 다년생 해조류, 요게 마크로시스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없는 종인데요. 한 50m 이상 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다의 숲을 이룹니다. 다년생.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료로 이용을 해가지고 탄소의 배출을 저감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 심해 저장이라고 해놨는데 다음에 심해 저장이라고 해놨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생활사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마 같은 경우도 1년에서 2년이면 죽거든요. 생활사가 짧은데 얘네들을 외해로 불러들여서 싱킹을 시키는 거죠. 바닷속 심해로 700m, 1000m 밑으로 내려가면 안 올라오잖아요.
압력의 차, 압력차에서 안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중을 시켜서 바닥에 넣었죠. 요즘에 요 연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조류를 카본 싱크로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쭉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오션스 2050이라고 하는 서양에 있는 기구예요. 이게 어디하고 딱 찍히는 기구예요.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WWF에서 월드 와일드라이프 파운데이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펀드를 받았어요. 뭐를 했냐면 해조류 양식장 주변의 퇴적물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카본이 저장되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카본 싱크로스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 이런 연구가 이거 여기 날짜 보시면 2021년 3월입니다. 3월 18일. 이때 펀드를 받았어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해조류의 국제적인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생활사 굉장히 짧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사가 짧으니까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이런 데서는 해조류 양식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한 10여 년 됐죠. 한 10여 년 동안 확 바뀐 게 뭐냐면 서양에서도 해조류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해조류 양식과 관련된 연구. 굉장히 많이 되어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유엔에서 해조류 선언이라는 것을 해조류 선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미래 식량으로서의 해조류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기회로서 하는 게 뭐냐면 climate change mitigation 이산화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로서 해조류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해조류 선언에서 유엔에서 언급한 거고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서포트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서포트한 그러한 선언입니다. 우리나라나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마이너였어요. 이거에 참여한 동양에 있는 국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이 해조류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이제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됐고 이제 바다숲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우리나라 바다숲은 우리나라 한 20여 년 전부터 바다숲을 다음 페이지죠. 바다숲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바다숲을 다음 페이지죠. 바다숲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왜 바다숲을 조성을 하냐 하면 해주의 숲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요. 이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발. 죄송합니다. 아까 개발 얘기하셨는데 환경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사하게 뭔가 좀 통할 것 같아요. 연안 개발에 의한 바다숲 파괴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에는 적응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후변화도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염물질 부위. 질소나 인과 같은, 중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질소나 인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연안으로 이동함으로 오염이 배출량이 훨씬 더 많아짐으로써 여기 서식지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숲은 굉장히 많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역할을 하는데 서식처를 제공하고 여기에 애들이 산란자예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이 바다숲이 없어지면 수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겠죠. 연결되는 게 먹이 사슬에 있어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롯한 온실가스 저감은 당연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생태계 서비스 역할을 하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바다숲과 관련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도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했고 이 미국 사례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국 사례 재밌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 미국 사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쪽 동네 너무 잘 알아가지고서 했는데 여기에 성게가 해조류를 주로 잡아먹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게 알이 아주 꽉 찼죠. 아주 건강한 놈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문제 있는데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 바다습 조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기반 기초에 요거는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주로 했냐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요거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다가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2030년까지는 54,000헥타르 정도를 바다습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앞에 보셨다시피 2015년도에 이 정도였는데 2030년도에 54,000헥타르를 하려고 한다. 제가 이거 자세한 얘기를 오늘의 시간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습은 어디 조성이 되냐면 동해에 있고 서해에 있고 남해에 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하는데 동해에서는 아까 제가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우리가 왜 해저숲이 없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발도 있고 오염물질 교육도 있겠지만 동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조식동물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게 있죠? 성게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조류를 다 먹어요. 이게 해조류를 먹이로 하거든요. 조식동물이라고 해가지고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놈들인데 얘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는 가가지고 바다숲을 조성을 하자고 성공하지 않아요. 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성공하기 시작하냐면 성게를 잡아주면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가가지고 성게를 잡아주면서 괜찮아졌어요. 아까 제가 강원도에서 잡는 성게는 알도 없고 맛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완전히 바다숲이 파괴가 됐으니까 성게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알이 가득 찬, 고나드가 가득 찬 그러한 성게는 이 동네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먹이가 없습니다. 건강한 먹이가 없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식동물 구제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바다숲을 조성을 하죠. 인공적으로 바다숲을 인공어초를 넣고 조식동물을 제거하면서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서해안은 좀 복잡합니다. 서해안은 뭐 바다숲 잘피순 염생식물 등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서해 쪽이 이 갯벌 쪽에서는 해조류가 잘 안 자랍니다. 좀 멀리 나가야지 해조류를 자라거든요. 해저숲이 주로 이렇게 서해오도 이쪽에서 주로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해입니다. 외해 말하자면 파도가 굉장히 세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고 그리고 잘피숲이나 염생식물 조성은 다 이쪽에서 합니다. 좀 내륙 쪽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잘피라는 놈이 아까 제가 잘피 말씀드렸잖아요. 잘피라는 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해요. 하다못해 물이 흐름이 이렇게 나는데 이쪽에 개발을 하면서 뚝을 막았어요. 그럼 물이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잘피들은 죽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애들이라 얘 잘피숲을 조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서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서해에서의 파괴됐던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개발이나 오염물질 유입이 가장 크겠죠. 이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잘피숲 조성을 위한 연구들도 이런 곳곳에서 도서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리고 남해안입니다. 남해에서도 바다숲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성합니다. 여기도 서해와 좀 비슷합니다. 개발이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었고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이런 내륙 쪽이랑 좀 다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저기 성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는 성게는 굉장히 여기에 있는 성게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맛도 좋고 속에 알도 꽉 찬 그런 성게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게 개체수가 많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성게의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해녀들이 다이빙 해가지고서 다 받아 올려서 그거 다 우리 성게 미역국 끓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게는 문제가 아닌데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해조류가 쭉 개체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뭐가 만약 대체하냐면 뭐 말미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도 대체해가지고 이건 기후변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는 해저숲 파괴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과 바다숲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다수 파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후변화, 제주도와 같이 기후변화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연안개발과 육산경 유일과 같은 혹은 조식동물 각각의 지역별로 뭐 파괴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온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나 그러한 종을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래서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온실가스 이벤트 이거는 그냥 우리 블루카본이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피는 이 정도 하고 염생식물은 어떻고 해중계 그렇고 폐류 이런 거 그리고 해조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폐류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잘피 같은 거 보세요. 이만큼 1년에 충남연구에서는 이만큼 제거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만큼밖에 제거 안 한다고 했어요. 폐류 같은 경우도 충남연구는 이만큼 하다고 했는데 제가 연구한 것은 이만큼밖에 제거 안 한다고 했어요. 연구 기관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죠. 같은 걸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데이터가 매년 다르고 어디에서 샘플링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블루카본이 카본, 이산화탄소, 탄소 흡수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고로한 블루카본들이 1년에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봤더니 뭐 자동차 한 25만 대 정도 1년에 얘네들 제가 25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우리 블루카본이 제거한다. 여기서 갯벌은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우리 건수조 교수님께서 갯벌 얘기했을 텐데 갯벌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데이터이고요. 다음에 그리고 또 수도권 매립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꽤 많이 됩니다. 거기 메탄가스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의 한 300%에서 한 600% 정도를 블루카본,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블루카본들이 제공한다. 꽤 많은 양은 해양에서 제공하는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블루카 탄소 흡수에서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맹그로브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맹그로브의 문제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게 문제죠. 맹그로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염생식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염생식물이 자라는 곳이 그리고 탄소 흡수원이랑 해초류랑 염생식물은 탄소 등록 혹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기구에서. 그런데 이쪽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해조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폐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해조류는 저장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단점이죠. 그런데 흡수원 등록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데 흡수원 등록을 위한 그런 노력, 그 공감대 형성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유엔 해조류 선언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노력들, 우리 동양에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서양으로부터 기원이 된 그러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탄소수를 등록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폐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합니다. 이거 저장도 하지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뭐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갯벌과 관련해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우리 김태호 교수님하고 건수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갯벌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온실가스 흡수율도 굉장히 높고 저장 기간도 굉장히 높다고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에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해양에 그렇게 넓은 면적으로 도포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허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면 그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큰 숙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아주 큰 숙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생들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뭐 저는 나와서 발표를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들은 다 저희 연구진들에서 이렇게 모아준 것들을 제가 하는 거고 저는 나와서 발표하는 광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되게 많이 알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 뭐 10월 달에 그 COT 26 그 당사국 총회도 열렸잖아요. 거기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당사국 총회가 195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도 국가 건축 목표 NDC를 갖다가 뭐 2018년 대비 37% 감축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해양에 관련된 이 온실가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건축 목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감이 되면 지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체크에 들어가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블루카본 관련된 연구는 해수부가 주요 기관이고요. 환경부도 염생신문이나 이런 거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지금 최신 어떤 버전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간 활동과 황해 물질 순환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실 고려대학교 교수님 김태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태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상한쪽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바다 물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어쨌든 생태계 기초 생산자, 2차 생산자가 있고 그 위로 이제 명망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질소와 탄소인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원소들. 이런 원소들의 순환이 변화가 있으면은 그것이 2차 생산자 영향을 미치고 여기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 바닥 아주 생태계 밑에 놓여져 있는 해양의 물질 순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슬라이드 같고요. 지금 21세기 스톡홀름 레질리언스 센터라고 해변용 생태 회복력 를 연구하는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21세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해양 환상화가 있는데 기후변화는 COP가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똑같은 이유로 해양 환상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CO2 나오면서 CO2 나오고 뭔가 CO2 나올 때 지수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따로 이제 대기중의 지수를 고정해서 비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 CO2가 나오는 양보다 거의 지수가 대기중의 지수가 고정돼서 다시 생태계를 유입되는 지수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계의 종의 감소, 생태계 다양성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이지만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는 탄소와 질소와 같은 이런 기초적인 물질의 음소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총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항해 물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은 괜찮지만 우리가 한 2, 3년 전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기적인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대기 오염 역시 또 사실 CO2 자체도 대기 오염 물질하고 비슷해서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연안에 부영향을 일으키는 질소 같은 물질들이 대기로도 들어와서 강으로는 집중적으로 들어오지만 대기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량을 따지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산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이 우리가 일부하셔야 되는 기후변화를 일부 나눠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그냥
그냥 CO2 대기 중 CO2 농도가 증가하면은 그 CO2가 바다로 들어와서 그냥 따라서 증가한 용해도의 차이, 용해도 흡수, 그냥 그런 물이 흡수하는 화학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있고 생물이 흡수하는 과정이 있고 이산화탄을 흡수하는 물이 깊은 심해로 가라앉음으로써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대양에서 여기서 보시는 그 대양에서 제거하는 연간 약 2.4 펜타그램, 2.4 펜타그램은 10기가톤 같고 기가톤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 해양 데이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행정적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상당히 컨시스트한 일반적인 상당히 예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거의 그 정도 결과들이 상당히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가까이 살고 있는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더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인간 활동의 영향을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내추럴한 프로세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인 결과 예측을 하면은 약 한 10분의 1, 10분의 1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면적으로 따지면은 이 대양의 면적 대비해서 이 연안의 면적이라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단위 면적 흡수하는 양은 굉장히 연안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앞으로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어디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안의 탄소 순환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포스트라고 보시면 그런 나오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이 연안의 육상이랑 이제 뭐 다양한 육상이나 교류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까 기장 교수님 말씀하신 연안에서의 뭐 절티수비나 아니면 뭐 염색 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갯벌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그 강에서 들어오는 양에서 이제 그런 연안 빼기 강에서 들어오는 양에 의해서 연안에 흡수할 수 있는 그 양을 빼면 이제 나머지가 대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양은 이제 대략 그래서 그런 양을 이제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연구가 연안의 탄소 순환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올해 나온 연구인데 서울대 기환경과학과 환경대학원 것 같은데 좀 지난 연구를 보면은 이번 전국 갯벌에서의 이산화탄소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고 이거는 이제 강을 통해서 주요 강이나 함께 강을 통해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탄소요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탄소의 양을 추정했는데 대략 보면은 이게 여기서 100을 육상에서 태양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여기 갯벌로 제거되는 것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면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잘태나 이런 것들이 또 제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분야 교수님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연안의 탄소 수지를 우리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결과가 본다면 해양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탄소가 유입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이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 해양으로 들어오면 해양 이산화탄소 배출할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 여기에 이게 특징이 되겠죠. 해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인데 사실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고 이 PCO2라는 거는 이제 그냥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값이 높으면 해양에서 대기가 나가고 값이 낮으면 대기에서 해양으로 들어오는데 연안지역이 굉장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연안지역을 경계로 해서 뭔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절적으로 4번 조사했습니다. 4번 요 좁은 지역을 그리고 뭐 이산의 항매나 뭐 인력의 항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계절에 한 번, 1년에 총 1년 사실 같은 년도에 측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4번 정도 측정했는데 굉장히 일단 공간적인 해상도는 있지만 굉장히 시간적인 해상도는 그냥 그 순간의 데이터만 얻은 거죠. 뭐 변화가 변동성이 심한데 이렇게 얻은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했었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다행히 CO2를 조금 흡수하는 도수가 알려져 있고 굉장히 다행인 거고 사실 다행인 거고 방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해양 자체에서 또 상당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강에서 들어오는 거 다 제거하고 다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에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해양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흡수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쪽은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다 보면 시간이 들어갈 때까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혹시 넘어가자면 다음 그래서 아까 보시는 그림은 이제 공간의 형도는 있는데 시간의 형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초 해양과학 기지가 있습니다. 해양과학 기지가 여기 초청초 초청도 인터넷 초청초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기지를 방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측정이죠. 계절성을 띄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 피조트 값을 뭐 사례가 크냐 작냐 그래서 대기로 흡수하느냐 아니면 방출을 하느냐 계절에 따라 계절 변동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도 평균 내보면 요거는 이제 고정 정점에서 어쨌든 아까 굉장히 빈번하게 최소 한 달에 한 달 정도 부분에서 일주일 동안 측정한 것을 평균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도 다행히 항해가 겨울에 이 소청초 해역 기지 주변에서는 약하지만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좀 숫자가 왜 마이너스 아마 플러스 건데 아마 대략 아마 그거를 마이너스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TP 그러니까 New Production 일단 여기서 제 계절별로 보면 겨울에 여기서 그 데이터는 안 나와있는데 DIC가 겨울에 높다가 DIC라는 카본의 양인데 겨울에 높다가 점점 봄을 지나고 여름을 와서 그 DIC 양 카본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 카본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물이 흡수했다는 거로 볼 수가 있고 통해서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뉴프로덕션 신생산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신생산 양이 net farmer production 2차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나 그런 연구 결과도 저희가 이쪽 지역에서 해양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도 또 연속한 사이언스 데이터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정리해서 결국은 이제 델타 T 쇼트 값이 여기서 C에서 C 해양값 마이너스 대기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네가티브면 양도 작으면 흡수한다는 의미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흡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같은 두 케이스를 보면 같은 그 다음 장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같은 시기인데 거의 같은 시기인데 수온이 굉장히 차이 나고 그 수온에 따라서 그 물의 카본의 양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2017년, 2018년 두 연도인데 일단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진행하면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계절성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공간 넓은 지역을 관측하는 걸 포기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적정히 조화가 돼야지 향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측 정점을 늘리고 배를 통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두 자료를 종합해서 향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소위 나다면 소위 났기 때문에 큰 카본이 났습니다. 그 큰물이 위로 올라오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게 카본의 양인데 카본의 양이 증가한 것을 이 시기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자인데 제가 이제 시기를 안 와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연안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안에 일단 아까 여기서 이런 조사도 굉장히 어렵게 한 건데 연안에 가지 않고 약간 이거 다 연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연안에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해양환경 공단과 같이 해양환경 공단에 도움으로 연안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고 아직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인자고 이게 탄소의 양입니다. 탄소의 양인데 계절별로 이 스케일이 다 똑같습니다. 스케일이 똑같은데 계절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 같은 항해지만 다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H, 뭐 해양 산성화를 나타내는 pH가 높으면 해양 산성화가 덜 영향을 받는 거고 생물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잘피한테는 이제 산성화되면 좋긴 한데 시부가 많아야 달달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생물에게는 산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히 탄산가스물 이런 폐류와 폐가물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 어쨌든 이렇게 겨울에는 이 시기에는 겨울 아니고 늦 가을에는 항해 지역이 이쪽 우리 이쪽 경기도 인천 연안 지역에 pH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도 있었고 하지만 겨울이나 이제 봄은 영하수로 굉장히 간단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더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아마 더 잘 섞이니까 겨울에 위아래로 잘 섞이니까 그리고 네, 다음 또안 되네. 다음 이게 아라고나이트 세츄레이션이라는 그런 지표인데 탄산칼슘 중에서 아라고나이트라는 그런 지표에 포함됩니다. 100% 높으면 생물이 이제 탄산칼슘을 껍데기 만들 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그런 건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이제 1 이상이면 좋은 1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겨울에는 일부 특정 지역에서 담수의 영향이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이 보이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화되고 일상에서 오염이 증가한다면 이런 이 최저치가 점점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내려가서 아마 해양 생물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항해의 대기 침적, 질소 침적과 관련된 건데요. 질소가 침적되면은 질소를 이용해서 탄소를 분解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생기고 이런 건 안 좋지만 그리고 근데 또 질소와 함께 질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염을 시키는 중금속 이런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생태계는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표에서는 질소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이게 과거 실패도 보시면 미래 가까운 과거 봤을 때 빨간색이 더 빨간색일수록 더 많이 대기로부터 태양으로 유입된 또는 일상으로 유입되는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나 남중국해 이런 인간 활동이 밀집되고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향후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같이 발생하는 거죠. CO2가 낙스랑 싹스랑 같이 발생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농업 활동을 인해서 암모니아 등이 발생해서 배출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서 광합 반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굉장히 강한 산, 설퍼릭 애시드랑 나이트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생성되고 태양으로 떨어지면은 해양 활성화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생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 활성화 효과를 CO2가 들어오지만 이걸 조금 약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들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대기로 들어온 양이 강으로 들어온 양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연구도 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항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나온 연구들 보면은 대기질소 침적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강이 오염된 건 강이 오염돼서 영향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대기로 굉장히 낮은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누적되면은 굉장히 쉽게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빈산수해를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해양의 질소 공급량 상당 부분이 들어온다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저희도 또 다른 배경인데 이거는 질소와 인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과거에는 보면 이 값이 낮았다는 것은 질소 대비 인이 많았다는 건데 점점 이제 질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 같은 경우 잘 컨트롤되고 뭐 대기를 통해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질선을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대기를 통해서 공급되고 강을 통해서 상당히 공급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뭐 강이든 대기든 어쨌든 질소가 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스타라는 이것도 N스타가 증가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비교적인 감소하고 있는 있는데 그리고 이런 질소가 많은 인이 많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플랑크톤이 더 포장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이아톰에서 전체 다이아토가 중에 와큰 모듈로 비주얼에서 와큰 모듈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결국 물질 순환과 관련해서 특히 다이아토가 이 와큰 모듈 같은 경우에 적조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최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성 쪽에서 관측자를 갖고 있고 천대학교에서 관측을 했고 동해안에서 관측하고 태평양 여기서 관측을 했습니다. 대기에서 대기 얼마나 그런 지수 것이 있면서 그러면 소청 쪽에서도 이건 수청 쪽에서도 바람인데 거의 다 중국에서 오신 것을 알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요게 결과인데 요게 인천대학교 소청 쪽 여기서 시작 바람이 여기서 오고 여기로 왔다가 동해로 왔다가 태평양 워낙 제일 오래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보시면 스케일이 다 같습니다. 스케일이 다 같아서 공진 소총에서 측정한 것보다는 우리 다양한 질소가 있는 이제 질소 두 가지 암분과 질산염의 상대적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어쨌든 인천대학교 그게 인천이죠. 송도에서 송도가 음진 수통초 해양비 과학기술로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인천 쪽에 로컬 소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약간 울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이상한 좋은 점이니까 이두 값을 비교하면은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동하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은 볼 수 있고 태평양에 대한 이제 이것도 사실 완전히 테스팅한 그런 내추럴한 환경은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다 이것보다 높은 걸 봤으면 지역에 인간에 의한 영향이 있고 그런 지수들이 해양을 공급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또 대천 생성량이고 대천 생성량과 질소 신정량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일부 우연히 미칠 수 있어요. 봄에 우리 홍차가 오고 이런 것 오염 물질이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봄에 또 스프링클이 일어나고 그런 경향이 우연히 미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를 통해 질소가 들어오는 질소가 해양의 생산량에 10% 20%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프랑 대천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1, 2%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가 진짜 누적된다면 어떻게 될지 누적된다면 아까 봤을 때 이런 장기적인 방향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추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한 그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질소하고 인하고 pH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인간 활동이 약간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그러면 시간이 지금 한 1시간 흘러가지고 잠시 세팅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